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UTV 잘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시노미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한 MSRA, WLAN 802.11AC, 펄스 어널리시스 이런 이제 주로 이제 통신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통신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잘 측정할 건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로데슈바즈 코리아의 조현우 과장님을 오늘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WN 802.11AC, 펄스 이거 영어 쉬우니까 예. 알겠는데 MSRA 이게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네. 물론 이제 멀티 스탠다드 애널라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예. 사실 이게 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죠? 네. 이건데 뭐 라디오는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멀티 스탠다드 이것도 잘 모르겠고. 예. 그 MSRA가 뭡니까 먼저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뭔지. 예, 일단 MSRA는 음. 3GPP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규격을 이제 이름을 따와서 만들었고요. 네. 실제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기기들이 다양한 스탠다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LTE도 지원을 하고요. 또는 WCDMA도 지원하고 그렇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GSM도 방식도 지원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서 뭐 주변에 이제 기지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지국에서 다양한 스탠다드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다면 굉장히 뭐 미관상이라든지 또 비용도 절감되고. 비용도 절감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또 효과들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만 하더라도 뭐 WCDMA를 서비스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채널들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 네. 채널들을 동시에 어떻게 하면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만든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3GPP 네. 이것도 약간 생소하거든요. 예. 이 3GPP가 내 알고 있는 주로 이제 전기전자 쪽은 IEEE 유명하잖아요. 예, IEEE. 예. 이런 걸 유사한 뭐 단체인가요? 이게 뭔가 이게? 예, 3GPP는 이제 그 모바일 통신에서 가장 유명한 단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GSM을 만들고 그다음에 WCDMA 규격을 정하고 요즘에는 이제 LTE 규격을 정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SM 만들면 뭐 유럽 쪽에서 중심된 겁니까? 네, 예. 그래서 상반되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CDMA 서비스를 주로 했는데요. 그렇죠. CDMA 규격을 정하는 단체는 뭐 공교롭게도 이름이 비슷하게 해서 3GPP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네. 뭐 기존 기지국에서 이제 다양한 뭐 어떤 때 GSM 또 LTE 뭐 다양한 규격을 쏘아준다면 그런 거를 기존에는 그런 걸 뭐 기지국 그런 걸 이제 측정한다든지 테스트 될 거 아닙니까? 예. 서비스 전에라 이제 중간중간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고정된 한 스탠다드를 보고 다른 스탠다드로 넘어가고 또 다른 스탠다드 넘어가고 해서 좀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MSRA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한 번에 다양한 채널들, 다양한 스탠다드를 동시에 분석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간에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매우 편리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상호 간의 연관이라고 하셨는데 예. 여기 어떤 파형이 어디에 또 뭐 노이즈를 주고 이런 거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어떤 통신 분야에서는 더 중요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신호를 이제 이 대기 중에 온에어상에 내보낼 때 실제 이 신호 간의 간섭이 품질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RRH라든지 BTS 같은 기지국의 형태들이 높은 출력을 보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상대 신호라든지 옆 채널의 간섭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제 개발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영향 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시청자들 좀 더 이해가 쉽기 위해서 예. 좀 실제 화면하고 측정화면이랑 어떻게 측정하는지 예.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제 기지국을 측정하는 컨셉인데요. 네네. 이 같은 경우는 이 기지국의 송신 능력을 측정할 때는 보통 시그널 애널라이저 또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사용해서 네. 해당되는 신호들 하나씩 분석을 했고요. 또 RX 능력을 검증할 때는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컨셉을 보시면 하나의 장비에서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 있고요. 네. 또 이 FSW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일단은 3GPP 규격에서 MSR을 규정하고 있는 걸 테스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채널이 혼재되어 있는 통신 방식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아래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채널들이 섞여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래 보시면 한쪽에서는 컨스텔레이션을 측정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벡터의 특성을 측정하고 또 다른 채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이 채널 하나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채널, 이 세 개의 채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 세 개 이상의 채널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어떤 이런 그 어떤 신호 분석이라지 어떤 네. 애널라이즈 스펙트럼 분석들이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제품도 그랬고요. 네. 일단은 기존에는 한 채널씩만 보는 게 일반적인 장비들의 컨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하시거나 검증하시는 분들이 다수의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채널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 없었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좀 더 이제 확대한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 WCDMA 두 개의 기지국에 나오는 신호와 그다음에 CDMA, 그다음에 ONXE 비디오의 신호를 동시에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노이즈가 올라왔을 때 옆 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EVM이라든지 다른 그 팩터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고요. 실제 이런 경우에는 통화 품질의 저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앰프 성능의 저하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또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측정을 하는 이제 ACLR 인접 채널 누설 전력비를 측정하는 화면인데요. 기존에 이제 채널 구성을 하다 보면 정해진 팩터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채널 간격이 다양한 팩터를 측정할 때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대신 저희 이제 FSW라는 제품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아주 쉽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WCDMA, LTE 이런 라벨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실제 신호를 측정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 리포팅된 결과물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한테도 직관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게 하는 편리한 GUI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실제 스펙트럼 에미션 마스크를 측정한 화면인데요. 예, 이거 역시 MSR 기지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호들을 한 번에 에미션 마스크를 측정을 해서 이 채널 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에 측정을 해서 실제 인접 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어떤 불량이 생길 경우에는 바로바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불량이 생긴 겁니까? 예, 예. 빨간색이 실제 신호보다 높이 올라와서 다른 채널에 간섭을 줄 수 있거나 또는 규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인데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 WCDMA라든지 GSM 그리고 LTE 이런 다양한 신호들을 한 번에 분석을 했을 때 각각의 뭐 컨스텔레이션이라든지 플랫리스, 뭐 EVM 등 다양한 채널 구성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제한적으로 4개의 채널이 섞여 있는데 실제 이 분석하는 방식은 한 번에 160메가, 총 밴드위스를 160메가까지 동시에 캡처를 해가지고요. 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들을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60메가헤르츠 이내의 어떤 신호들이라면 어떠한 조합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엔지니어들도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 예. 한 거고 한꺼번에 이걸 자꾸 이게 전체를 여러 다중화면을 상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뭔가 감이라든지 네. 이게 보는 뷰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훨씬 더. 예, 맞습니다. 네. 예. 한 번에 이제 음. 윈도우의 멀티태스킹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 번에 내가 원하는 팩터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일일이
실제 이제 엔지니어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네. 이런 분석기를 사용할 때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데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거나 네네. 또는 이제 측정의 오차가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처음 시작하는 비기너도 또는 측정의 전문가도 모두 손쉽게 측정을 할 수 있고 한 번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실제 우리나라 같은 채널 환경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예, 이건 WCDMA를 세 개, 우리나라에서 이제 FA라고 부르죠. 3FA 신호를 동시에 분석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측정 방식들은 한 번에 하나의 채널만 보여주고 또 한 번에 여러 개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 채널에 대해서 컴퓨레이션이 불가능했어요. 네. 근데 한 채널씩 다 모두 컴퓨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서 한 장비에서 WCDMA 같은 경우도 뭐 3개, 4개, 5개까지 올릴 수 있고요. 또 LTE도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불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멀티뷰라는 또 기능을 제공해서 측정 파라미터들을 이 화면에 자유자재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예, 다양한 측정 항목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이 멀티뷰가 갖고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 측정 팩터들, 특히나 우리나라 뭐 무성업 검사라든지 또는 사업자가 원하는 스펙을 점검한다든지, 예, 제조사에서 원하는 스펙을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항목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 예,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퀀스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MSRA는 실제 뭐 주로 관점은 기지국이라든지 RRH 이런 걸 개발하시는 분 쪽에 많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 다른 모니터링을 감시 업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 채널을 동시에 분석하고 싶고 멀티태스킹을 하시고 싶은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게 이 기계명이 네. 아까 FSW? 네네. 네, 그게 그 어떤 제품명이죠. 예, 예. 그것이 이렇게 멀티뷰를 옛날엔 멀티뷰가 옛날이란 게 뭐 최근까지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 로데슈바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은 이런 다양한 멀티뷰를 제공하는 건 처음인 겁니까?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이런 제품으로서 나온 실제 거는. 이제 멀티뷰를 제공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기존에 있는 방식들은 다 그냥 화면을 분할해서 한 번에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것만 쪼개서 보여주는 형태였는데요. 지금 이제 멀티뷰 컨셉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 DSP를 통해서 가져온 결과를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네. 뭐 업계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나마 801.11AC 뭐 무선 랜이란 거는 무선 랜 규격은 다 알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예.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경우는 H도 있고요. 뭐 예. 이게 AC, AB 뭐 같은 이게 뭐 달라요. 예, 그 맞습니다. 제품 살 때마다 예, 예. 노트북이나 뭐 이렇게 이게 이게 어떤 게 의미가 뭔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 802.11이라는 규격 자체는 네. 이제 IEEE라는 단체에서 만들어서 실제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무선 랜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부득이하게 A, B, G, N 이런 글씨들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표준을 쓰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 이거는 속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802.11 N 규격이 될 수 있습니다. N. 예. 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제품을 뭐 이런 모바일 제품을 구매하실 때 802.11 N이 지원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A가 제일 안 좋은 겁니까? 실제 속도는 제일 좀 안 좋은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네. 상이한데 네. 그래도 그냥 전문가 또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기에는 N이라는 규격이 가장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고 현재. 예,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N이라는 규격의 뭐 노트북이나 네. 뭐 모바일 기기를 사면은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뭐 HD 영상을 뭐 쉽게 본다면 이런 예, 겁니까? 뭐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속도는 곧 이제
사람의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 특히나 이제 스마트 TV라든지 또는 뭐 스마트 게임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정에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이제 와이어리스 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내 방 안에 있는 노트북에서 영화를 재생을 시키면 TV에서도 바로 볼 수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속도의 영향에 따라서 화질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른 이동통신 규격을 지원한다면 고품질의 영화, 그러니까 실제 SD TV를 보던 거를 HDTV 보는 것처럼 네.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시간 유튜브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음. 고화질의 서비스를 끊김없이 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 편은 어떤 뭐 스펙인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802.11ac는 이제 802.n이라든지 A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호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보다 빠른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변한 수치가 RF 밴드위스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예, 기존의 맥시멈 N에서 지원하던 게 40MHz의 밴드위스를 지원했다면 현재 이제 11AC에서는 80MHz 밴드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놨고요. 네. 그 다음에 옵셔널하게는 최대 160MHz의 밴드위스까지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밴드위스의 증가는 그 속도의 증가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256 QAM 모듈레이션 방식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뭐 4G 이동통신에 불리는 뭐 LTE 같은 경우도 이제 64 QAM 방식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그보다 더 단시간에 더 빠른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256 QAM 방식을 지원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80 플러스 80MHz 이제 캐리어 어그레이션 같은 개념인데요. 실제 그 독립된 채널을 두 개를 합친다든지 예, 아니면 바로 인접된 채널을 80메가를 더해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게 멀티 유저 마이모라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와이어리스 랜 공유기 같은 걸 보시면은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기술이랑 뭐 일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한 번에 다수의 안테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같이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빠르게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2.11ac라는 기술은 실제 최대 293Mbps 정도의 속도를 자랑을 한다고 하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모바일 제조사들이 실제 올 하반기부터는 11AC가 장착된 제품들을 다수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럼 현재는 그러면 이 11AC는 잘 볼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이제 한 지난달에 4월 달인가요? 3월 달 정도에 이제 유수의 박람회에서 최초로 이제 시연된 모습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유명한 칩셋 메이커라든지 아니면은 제조사에서는 11AC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와이파이 시장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렇게 160MHz 같이 네. 되게 어떤 대역폭이 넓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예. 측정 장비에 있어서도 고려할 사항이 되게 큰 고려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예, 그 관점 맞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렇게 이제 채널이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넌 컨티규어스라고 해가지고 실제 80메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한 번에 데이터들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채널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 또는 160MHz의 신호를 테스트해야 되는 경우,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이런 테스트를 하려면은 실제 분석하는 장비에서도 동일하게 그 신호의 대역폭을 맞춰서 보내줘야 되는데 네. 기존의 대다수의 그 분석기들은 아무래도 분석 대역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맥시멈 160MHz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FSW라는 장비를 이용하시면 최대 160MHz의 분석 대역폭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802.11ac에서 지원하는 데이터를 모두 캡처를 해서 분석을 네.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잠시 좀 넘어가고요. 네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실제 AC를 802.11ac를 RF 특성, 스펙트럼 특성, 마스크 특성을 측정하는 화면인데요. 160MHz를 측정하는 규격 자체가 이제 그림에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특성은 기존의 장비들도 충분히 측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다만 이제 밴드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실제 신호대 잡음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장비들은 또 장비 자체의 노이즈가 높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FSW라는 장비는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장비가 갖고 있는 노이즈 자체도 굉장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 특성을 측정하실 때도 기존 장비들보다는 조금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측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 보시는 거는 이제 정말 칩셋을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나 실제 이런 분석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EVM을 측정하는 거에 대한 규격입니다. 그래서 256QAM 방식 같은 이제 복잡한 모듈레이션 방식을 쓰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제 이 EVM 특성 자체가 안 좋기 마련입니다. 네. 그 때문에 장비에서도 이 안 좋은 특성을 잘 받아내려면 실제 개발에 쓰는 DUT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성능이 더 좋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FSW라는 장비에서 이 160메가의 대역폭을 최대 대역폭을 256QAM 변조 방식을 쓰고 있는 걸 측정을 했을 때 측정된 결과물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보시는 화면은 실제 이제 장비에서 측정된 레지듀얼 EVM 자체가 마이너스 45dB 이하로 찍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 장비를 통해서 EVM이 네. 약 마이너스 33dB인 DUT를 측정했을 때 실제 조건에 못 미치는 일반적인 장비들은 실제 못 미치는 조건의 결과가 찍힙니다.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하네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DUT가 갖고 있는 특성보다는 좋아야지 그 제품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존의 장비들은 이제 뭐 160메가를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비 자체 레지듀얼 EVM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이 DUT 성능 평가에 애로점이 있었는데요. 네. 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한 솔루션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11AC를 개발하거나 뭐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호를 보내서 이 RS 성능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기존의 이제 RF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도 실제 이 160메가 대역폭을 지원하는 장비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거의 뭐 많은 그 스탠다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광대역 신호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저희 제품 중에 AFQ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160MHz 그 이상의 신호도 내보낼 수 있는 장비인데 그래서 AC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걸 또 바로 DUT와 연결해서 FSW라는 장비를 통해서 네. 신호를 검출하는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실제 어떤 측정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표시를 해놓은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기존에 이제 FSQ라는 제품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이 802.11ac를 측정을 할 때 동일한 장비에서 그 FSW와 같은 팩터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다만 이제 밴드 대역폭에는 제한이 있지만 실제 이제 160MHz의 대역폭 이내인 80MHz의 AC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EVM 대비 심볼 대비 EVM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결과 리스트, 마스크 특성 같은 것들을 관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장비가 성능을 얘기할 때 장비가 사실 보여주는 건 굉장히 그 제한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장비 신호를 캡처를 해서 DSP를 하고 캡처를 하고 DSP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DSP 하는 시간 동안에 신호들은
실제 분석기에서 내보내주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가 측정에 사용된 프레임 정보들이 이렇게 컬러로 표시가 돼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뿌려주기 때문에 검증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시간대에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 따로따로 볼 수 있다는 거는 네. 실제 이제 뭐 장시간 동안 테스트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유익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 예, 지금 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요. 비단 이제 801.11 AC뿐만 아니라 LTE라든지 뭐 HSPA 플러스라든지 다양한 규격들을 테스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마이모 테스트, 네.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테스트를 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방법이 뭐 저희가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제 럭셔리한 방식인데요. 각 안테나별로 분석기를 하나씩 세팅을 해서 보는 방식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용자가 그 각각 안테나에 대해서 따로따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 데이터를 누적해뒀다가 시퀀셜하게 보는 거죠. 그건? 예, 네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느리고 좀 답답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는 이 스위칭 유닛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이 원격으로 이 안테나 포트가 바뀔 때마다 딱딱 제어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동시에 장비 4대를 써서 측정하는 거랑 네네.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마이모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개발하시는 분들 또는 뭐 생산에 적용한다면은 굉장히 유익한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펄스 메저먼트를 했는데 네, 보시면 펄스도 이제 우리가 심장박동도 펄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펄스는 네. 어떤 겁니까? 이게 펄스란 거는 지금. 예, 주로 이제 펄스를 얘기할 때 저희가 뭐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쓰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레이더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항공기 이착륙 제어를 한다든지 네. 또는 차간 거리, 방향 제어, 예, 차간 거리가 우리가 요새 뒤로 후진할 때 삐삐삐 거리는 거 그거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그냥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방식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높은 주파수대의 펄스를 이용해서 보다 정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실제 특히나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이제 군사 목적인 부분에서 펄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펄스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큰 대역폭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네. 실제 이 시간축에서 볼 때는 펄스는 이제 온오프 타임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실제 이게 전파 주파수에서 실려서 나갈 때는 굉장히 넓은 대역폭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넓은 대역폭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펄스가 갖고 있는 오버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네. 정해지는데요. 네. 이 펄스 분석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기존의 수고를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대역폭이 넓어지면 네, 그만큼 이제 뭔가 측정하는 엔지니어들은 골치가 아픈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앰프를 개발하든 어떤 소자를 개발하든 간에 실제 정밀하게 개발하려면 이제 대역폭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주파수들에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네.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넓은 대역폭이 요구가 되는데 네. 실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네, 이 대역폭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이게 팩트입니까? 어떻게 예, 보세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럴 것 같은 게 네, 앞으로 뭔가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에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되게 많아질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능도 되게 다양한다는 거는 또 그만큼 또 많은 걸 필요할 거니까. 예. 뭐 간단히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예를 네. 들면 기존의 WCDMA에서 LTE 서비스를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대역폭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 대역폭이 속도를 좌우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 소자 특히 개발하시는 분들은 오실로스코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실제 신호가 사용되는 대역폭의 최소한 2배, 3배, 4배 또는 5배 이상, 특히 업계에선 5배 이상의
그 대역폭을 가진 신호들을 측정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하모닉이라든지 그렇죠. 스피리어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변수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역폭은 업계에서 하도고요. 네. 특히 이제 모바일 관련된 것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역폭이 네. 늘어날 야, 전망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네. 지속적으로 계측기는 계속 살아남는다는 얘기네요. 네, 계속 예, 신제품에서 맞습니다. 예. 나오니까. 실제 이제 업계 산업계에서 이제 원하는 네. 측정을 하려면은 네. 그에 더불어서 계측기도 대역폭을 그러니까요. 계속 늘려야 되는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직장이네요. 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상당히 근데 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네. 그런 다양한 또 요구들이 바로바로 응대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또 경쟁이 또 네. 치열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예, 이제 펄스 이제 펄스에 대한 이제 정의인데요. 이건 뭐 음.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은 실제 펄스의 신호에서 파워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폴링 타임, 라이징 타임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EEE에서 규정한 펄스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네. 예, 다음 슬라이드는 실제 이런 장비, 이런 펄스를 측정할 때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어야지 그 업계에서 개발하시거나 네. 뭐 검증하실 때 필요한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펄스 측정 역시 각각의 펄스에 대해서 어떤 펄스에 대한 평가인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 편리한 측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펄스 위시라든지 PLI 이런 것들이 장비에서 자동적으로 세팅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펄스 분석하는 것보다 보다 많은 파라미터들을 그다음에 보다 빠른 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파워 부분인데요. 얼마나 오버슛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펄스에 리플은 안 생기는지, 드롭은 안 생기는지 관점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이제 보실 수 있게 파라미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펄스 분석이 아무리 광벽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패턴은 데이터를 프로세싱할 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했느냐가 곧 그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성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FSW 이제 K6라는 솔루션에서는 펄스를 캡처할 때 200메가 샘플을 가지고 합니다. 네. 네. 보통이 이제는 굉장히 이보다는 훨씬 작은 샘플을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펄스를 측정하실 때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FSW라는 장비에서는 20메가 죄송합니다. 20메가 샘플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 100메가 샘플까지도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펄스를 측정하실 때 사용자들이 이제 정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네. 근데 자동적으로 디텍팅해서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뿌려주기 때문에 이 역시 계측기를 잘 다루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냥 초보자도 손쉽게 펄스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80메가 밴드위스, 그 다음에 최대 160MHz의 밴드위스까지 지원을 해서 이제 굉장히 짧은 펄스, 실제 일반적인 장비로 측정이 어려운 수 나노세컨드의 펄스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큐레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정밀한 편이고요. 예, 다음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실제 측정이 된 화면인데요. 네. 예, 측정된 화면을 보시면 이것 역시 이제 멀티 컴퓨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화면상에서 스마트 그리드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손 터치로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구성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양한 여기 보시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보여줍니다. 예, 또 흥미로운 점은 이 펄스를 분석하는 데서 이 펄스 트렌드라는 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 신호가 이 펄스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화도 심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분석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펄스 트렌드를 보여줌으로써 사용자 개발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RETF에서 정의된 펄스 기준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펄스의 그 정의를 내려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사용자가 직접 꾸며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용자 펄스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은 이제 굉장히 이제 밀리터리 관련된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시는 거는 실제 펄스를 쓰는데 해당 주파수 한 군데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특히 항공기라든지 이런 데는 다양한 주파수를 쓰고 있는데 이 FSW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스라든지 멀티뷰 기능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측정된 펄스를 하나만에 동시에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실제 항공기 착륙할 때라든지 이런 데 간섭에 대한 영향 평가라든지 개발할 때 DOT를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될지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항상 자랑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색에 표시된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펄스에 대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데이터를 내가 측정을 한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 통계를 낸다든지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예, 다음 보시는 화면은 이제 실제 주파수 호핑을 하거나 이러면서 생기는 펄스들을 스펙트로그램과 그다음에 RF 주파수축, 펄스 트렌드 같은 거를 동시에 분석을 하면서 실제 이제 이 스펙트로그램 같은 걸 보면서 파워의 세기, 시간상의 변화를 보시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화면도 이제 실제 이 펄스, FM 첩을 이용한 펄스인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펄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에는 그 유명한 화면 같은 건데요. 이런 팩타들을 한 번에 동시간대에 분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뭐 우리가 무선 램 분야, 네. 기지국 아까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이제 레이더라든지 하여튼 뭔가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어떤 예, 그런 예. 이제 디바이스 이런 쪽에. 근데 이게 작년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걸 쓰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어떻게? 예, 네. 옆에서 지금 이제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예, 좀 만나보시고 네. 할 겁니까? 네네. 물론 이제 굉장히 흥미로워하십니다. 음. 왜냐하면 기존의 장비들이 없었던 그런 기능들을 보여주니까 일단은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또 주고 계시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러면서 또 많은 요구 사항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FSW라는 장비는 기존에 이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많이 반영된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 과정에서부터 펌웨어라든지 그다음에 유저 U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가 계측기에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이런 성능이 보강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그 로데스프라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용자들의 어떤 사용자 그룹, 어떤 커뮤니티 네. 그런 게 있나요? 어떤 그런 거 반응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계속 미팅이라든지 네. 또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저희 또 로데슈바르즈 코리아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한국 내에 이제 R&D 센터가 있습니다. 아, 예, 기존의 계측 업체들이 주로 이제 해외에 R&D 센터가 있는데 그렇죠. 네. 로데슈바르즈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에 R&D 센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또 피드백 반영이라든지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걸 쓰시는 분들이 그러면 금방 익숙해지시나요? 이런 걸 항상 이렇게 안 하다가 네. 생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굉장히 처음에는 생소해 하십니다. 예, 마치 저희가 스마트폰을 처음에 쓰는 것처럼 생소하시는데요. 네. 어, 맛들이면 이제 예. 그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다른 장비에도 손이 올라가서 터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다른 뭐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만큼 또 적응력을 아. 좀 빠르게 만들어 놓은 장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면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실제 또 대응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야, 이건 진짜 한번 써봐야겠네요, 진짜. 예, 예. 네.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제 먼저 질문하신 분부터 먼저 답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지금 설문조사도 같이 할 겁니다. 지금 설문에 응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그 MS 무선 마이크하고 키보드하고 마우스 세트도 그다음에 카페라떼도 보내드릴 거고요. 추첨해서 또 질문 잘한 분 한 분한테는 오늘 질문 잘한 한 분한테 나중에 게스트님께서 정해주셔가지고 그분한테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보드하고 그다음에 무선 마우스 드리겠습니다. 자, 안승규님 MSRA로 다양한 밴드 대역의 시그널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WCDMA, LTE, CDMA 등의 단순히 표시되는 것을 제외하고 밴드별 비교도 지원되는지요? 예, 일단 답변을 드리면 160MHz에 있는 신호에 대해서는 밴드별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60MHz 이내의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부득이하게 대역이 다른 신호라고 하시면은 동시는 아니지만은 시간차가 거의 없이 그 시퀀스 기능을 이용해서 멀티밴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게스트님께서 이제 답변 계속 해주시면서요. 예. 오늘 이 질문 제일 좋다 하는 네. 분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맨 끝에 예. 발표하는 겁니다. 네. 자, 안승규님께서 또 FSW의 측정 스피드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예. 일단 특히 이제 수입 방식을 쓰는 스펙트럼에서는 속도가 생명인데요. 속도가 이제 기존의 장비들보다 훨씬 빠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실제 수치로 비교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펙트럼 대비 3배에서 5배 정도의 스피드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MSRA 같은 것도 구현이 된 걸 보면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소프트는 1Hz를 놓으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존의 다른 장비보다 수배 이상 빠른 속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조 과장님 그 네.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어요? 이메일 어드레스. 예. 네. hyun hyun ho ho .cho 골뱅이 로데슈바르즈닷컴입니다. ROHDE 다시 네. SCH SCH WARZ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예, 네. 어렵습니다. 닷컴입니다. 그래서 꼭 저장해서 쓰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게스트이신 조현우 과장님 아주 보니까 진짜 전문가세요. 전문가시고 말씀 표현도 잘하시고 그 이메일 어드레스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질문은 여기 답변을 드릴 거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직접 메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병옥님, 와이파이 무선 랜에서 2.4GHz 대역은 너무 많은 신호의 혼잡으로 속도가 저하되어 이제는 사용하기 힘들게 되고 앞으로는 802.11ac 규격의 5GHz 대역의 무선 공유기와 무선 랜카드가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의견은 어떤지 예,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업계 전반적인 걸 전망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기존에 이제 사실만 가지고 봤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기업들 그다음에 유수의 모바일 장비 제조업체들 이런 데서는 지금 AC를 한창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말씀 표현하신 것처럼 2.4기가 대역에 블루투스도 있고 기존의 와이파이 신호도 있기 때문에 간섭에 취약한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5기가대를 사용하는 AC는 앞으로 산업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널리 퍼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이제 뭐 유수의 기관에서 리서치한 걸 보면 거의 와이파이 시장에 향후 2014년 이후에는 80% 이상의 모바일 제품들이 AC를 탑재할 것이다. 네. 그에 따른 이제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는 지금이 이제 시작 단계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가장 큰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분께서 와이파이 IEEE 802.11n 규격의 무선 랜 속도는 개인 PC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각 ISP, KT나 SK 등에서 제공하는 측정 툴 및 벤치비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측정 툴이 있는데요. 이 측정 툴에 대한 의견 및 결과값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좀 이 분야는 저희 쪽이랑 약간 이제 다른 네네. 관점인데요. 저희가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제 속도는
점퍼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 제공하는 속도는 뭐 충분히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준 객관적인 상대 평가 자료로는 충분히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역시 뭐 측정 방법 또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주요 관점은 이 RF 품질 얼마나 방해를 안 받고 얼마나 깨끗한 신호로 보내는가 그쪽 관점이고요. 이거는 곧 이제 속도랑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 약간의 이제 그 양립되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영향력은 있지만은 이게 뭐 신뢰성을 제가 논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이 두 가지 방법 다 이용을 해야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른성님, 향후 더욱 커진 분석 요구 스펙에 따라 장비의 특정 부분별로 수정 혹은 개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요즘 출시되는 장비들은 이제 확장성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로 많이 말씀드린 FSW라는 장비도 실제 하드웨어를 모듈 단위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신 뭐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발달하고 더 좋은 게 나오듯이 이거 모든 걸 대응을 할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기본적인 하드웨어 스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서 소프트웨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수정이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도 최대한 뭐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거기에 대응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FSW, S는 스펙트럼 같은데 예. F와 W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저희 로데 슈바르제에서는 이제 FS는 이제 F는 패스트를 얘기합니다. 패스트 빠르다? 예, 네. 왜냐하면 스펙트럼이라는 그 장비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에는 장비 등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데 슈바르제 스펙트럼군을 보실 때 이 알파벳이 점점 Z에 가까워질수록 좀 더 하이엔드급이구나라고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로데 슈바르츠가 어디 독일 회사? 예, 독일 회사입니다. 예. 네. 근데 독일 사람들이 독일 회사가 패스트런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예전에 DB컬하고 영상 벤처를 했는데 그때 디지털 영상 편집보드 독일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패스트모였어요. 지금. 예, 그 독일 사람들이 패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발음이 파스트 하면서 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패스트 하니까 딱 떠오르네요. 네. 자, 정경희님, FSW의 노이즈 플로우 레벨이 얼마가 나오는지요? 예, 오늘 굉장히 그 좋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나온 스펙트럼 아날리저에서 가장 노이즈 레벨을 낮췄다고 뭐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실제 뭐 대역별로 좀 상이합니다. 근데 네.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기능까지 쓰시게 되면은 거의 서멀 노이즈 수준까지 내려서 측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굉장히 또 새로 나온 기능 중에 이 굉장히 저잡음 측정을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요. 한 번쯤 그런 기능을 써서 DOT를 측정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분께서 또 질문하신 게 모바일 통신만을 위한 스펙트럼 분석기인지요? 예, 좀 이제 약간 이제 광범위하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실제 스펙트럼 분석기는 뭐 앰프 개발, 소자 개발할 때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것들, 모바일에 들어가는 컴포넌트지만 통신에 들어가는 컴포넌트, 예를 들면 앰프도 될 수 있고요, 믹서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개인이 들어있는 장비들의 뭐 노이즈 피겨도 될 수 있고요. 또는 그 발진기도 특성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통신 분야가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지만 고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쓴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송민수님께서 에질런트 N9030A PXA 모델과 비교해서 장단점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에질런트 장비도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데 추가적인 에질런트에 비해서 혜택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바로 경쟁 모델인 PXA랑 비교를 해야 돼서 제가 직접적인 언급은 뭐 부득이하게 여기서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까? 네, 여기서 해도 돼요. 예. 뭐 KBS도 아니고 네. 일단 PXA 대비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이용해서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팩터들을 측정할 수 있고요. MSR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멀티뷰라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UI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이제 엔지니어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RF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노이즈 레벨, 페이지 노이즈. 특히 이제 페이지 노이즈는 이 스펙트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페이지 노이즈도 PXA 대비 괜찮습니다. 네. 물론 속도도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셨는데요. 소프트웨어는 뭐 저희나 에질런트나 거의 동일한 컨셉으로 지원이 되고 실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장비 내에 이제 탑재된 형식의 펌웨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별도의 PC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도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네. 펌웨어를 이용해서 웬만큼 원하시는 측정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실제 뭐 PXA나 이런 장비들을 보셨다면 한 번쯤 비교 평가해서 해보신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까지 질문 주신 분 중에서 한 분 오늘의 질문왕으로 뽑아주시죠. 이분한테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선 키보드하고 그다음에 마우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 일단 제가 일단은 오늘 그 저희 전반적인 측정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고 네. 그다음에 이 장비의 또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게 질문해 주신 네. 마지막에 이제 PXA랑 비교를 하게끔 네. 기회를 주신 분께 아.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수님. 네. 자, 송민수님, 그리고 아까 김민철님 있죠? 김민철님도 그 책 받으신 분 두 분은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전화번호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차피 오늘 주말이고 그러니까 제가 뭐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안병옥님, 네, 안순규님, 안병옥님, 그다음에 서른성님, 정경희님 이 네 분도 제가 카페라떼 쏘겠습니다. 네, 커피 카페라떼 무료 그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안순규, 안병옥, 서른성, 정경희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보내주시고요. 지금 설문조사 하신 분 중에서도 저희가 또 네 분한테 또 그 라떼 그다음에 키보드 무선 마우스 한 분한테 드리니까 마저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 마치는 걸로 하죠. 아, 참, 그리고 이런 네. 독일 회사에서 근무하시면 네. 독일말 잘해야 됩니까? 예, 그냥 궁금해서. 기대를 저버리게 독일말은 잘 못하고요. 주로 이제 네. 공용어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굉장히 제가 느끼는 이제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이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저희 쪽에 필요한 솔루션이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다소 좀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이 계측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영향력 있고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단 RF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많이 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해주신 조현호 과장님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멤버들 맨 왼쪽 상단에 손들기 버튼에 박수 치는 거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네, 네, 여러분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2시간 있으면 퇴근하겠죠. 네, 금요일 날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